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 연말 단 한 번 인하하는 것으로 연방준비제도가 축소 조정했습니다. 3월 3번이나 예고해서 6월에는 한 번 인하로 축소하는 대신 내년에는 당초 3번에서 4번으로 늘려잡았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물가 잡기에서 불충분한 진전을 보자 결국 올해 안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고 횟수를 3번에서 단 한 번으로 줄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6월에 FOMC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치면서 기준금리를 또 동결하는 동시에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단 한 번으로 축소할 것임을 공표했습니다. Inflation has eased substantially from a peak of 7% to 2.7%. but is still too high. Today, the FOMC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연준의 6월 회의 결과에서는 기준금리의 연속 동결이 기정사실화되어 왔기 때문에 올해 안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몇 번으로 축소하느냐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결과적으로 단 한 번 인하로 공표된 겁니다. 연준은 6월에 FOMC 전망치에서 올 연말 기준금리 수준을 3월에 4.6%에서 이번에는 5.1%로 대폭 높여 잡았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5.25 내지 5.50%, 평균으로 5.3%이므로 올 연말 안에 5.1%로 단 한 번 0.25포인트 인하할 것임을 예고한 겁니다. 3월에는 3번 인하할 것으로 예고한 바 있으나 6월에는 단 한 번 인하로 2번이나 축소했습니다. 연준이 올해 안에 단 한 번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로 수정 예고함에 따라 금리 인하 시기도 앞으로 남은 3번의 하반기 회의 중에서 9월은 다소 불투명하고 11월이나 12월로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대신에 2025년에는 기준금리를 당초 3번에서 4번으로 한 번 더 늘려 1포인트나 대폭 내릴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 연말부터 내년 말까지 당초 기준금리를 6번 인하할 것으로 예고했다가 한 번을 줄여 0.25포인트씩 5번 모두 1.25포인트 인하하겠다는 계획으로 수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준은 이번 6월 전망에서 올 연말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당초 2.4%보다 0.2포인트 높은 2.6%가 될 것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에는 2.3%, 2026년에나 연준 목표인 2.0%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PCE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올 연말 2.8%로 역시 3월 때보다 0.2포인트 높게 잡고 내년 2.3%, 후년 2.0%로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준은 대신에 경제 성장률은 올해 2.1%, 내년과 후년 각 2.0%로 3월과 같게 잡고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라는 소프트 랜딩을 아직 자신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실업률도 올 연말 현재와 같은 4.0%를 유지했다가 내년에는 4.2%로 소폭을 나갔다가 후년에 4.1%로 약간 내려갈 것으로 연준은 내다봤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5월 CPI 소비자 물가가 3.3%로 소폭 진정됐지만 기준금리 인하를 앞당길 정도는 못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외식비는 4%, 렌트비를 비롯한 주거비는 5.3 내지 5.4%, 교통비는 10.5%나 올라 있어 체감 물가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물가가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는 대신 진정되고 있으나 속도는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두 가지 물가지수 가운데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는 5월에 전달해서 제자리했고 전년에 비해서 3.3% 오른 것으로 연방노동부가 12일 발표했습니다. 5월 CPI 소비자 물가는 월간으로는 오름세를 멈췄고 연간으로는 전달에 3.4%에서 0.1포인트 내려간 것이어서 소폭 진정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는 4월에 3.6%에서 5월에는 3.4%로 0.2포인트 더 진정됐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는 올 들어 1월 3.1%, 2월 3.2%, 3월 3.5%로 급등했다가 4월 3.4%, 5월 3.3%로 2달 연속 느리게나마 진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CPI의 이 같은 진정세는 연준의 2% 목표치에 비하면 아직 매우 높기 때문에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수는 없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품목별 소비자 물가는 아직도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인 식품 가격은 전년보다 2.1% 올라 있고 그중에서 고기류와 생선, 계란 등은 2.4% 오른 수준입니다. 여행 시즌이 본격화됐으나 외식비는 전년보다 4%나 오른 상황입니다. 에너지 가격도 전년보다 3.7% 올라 있는데 휘발유 가격은 2.2%, 전기료는 5.9%나 인상돼 있습니다. 특히 CPI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는 전년보다 5.4% 비싼 수준이고 그중 렌트비는 5.3% 올라 있습니다. 의료비도 3.1% 인상돼 있고 그중에서 병원비는 7.2%나 올라 있습니다. 교통비는 전년에 비해 10.5%나 비싼 수준인데 항공료는 5.9% 인하된 반면 자동차 수리비는 7.2% 올라 있고 자동차 보험료는 가장 많은 20.3%나 급등해 있습니다. 월말에 발표되고 있는 연준 선호 PCE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도 악화만 면하고 있을 뿐 거의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가 악화를 피하고 진정세를 되찾았으나 그 속도는 충분치 않아 연방준비제도가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단 한 번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수정하면서 대선 전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대선 후일지 언제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9월 18일 단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최대은행 JP모건 체이스 등 금융계에선 11월 7일이 유력한 것으로 꼽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결국 올해 한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당초 3번 예고해서 단 한 번으로 축소했습니다. 물가 진정이 지속되고 연준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다는 확신을 아직 얻지 못해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줄인 것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설명했습니다. 올해 단 한 번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수정 예고함에 따라 앞으로 남은 4번의 FOMC 회의에서 언제 단행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는 주택모기지, 신용카드 이자율 등 미국민 개인과 사업체의 금융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11월 5일 대선 전에 단행할 것인지 아니면 대선 이후에나 가능할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4번의 FOMC 회의에서 7월 31일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90%를 넘고 있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단 한 번 기준금리를 내리는 인하 시기에 대해 투자자들은 9월 18일을 기대하고 있으나 미국 최대은행 JP모건 체이스 등 금융계에선 11월 7일로 잡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9월 18일에 기준금리를 처음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61%로 잡아 동결 32%보다 약 2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이에 비해 JP모건 체이스는 연준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면서 물가 진정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므로 11월 7일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백악관행 레이스에서는 9월 18일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다소 이득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대선 후인 11월이나 12월로 넘어가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로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단순히 기준금리 인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민 가계와 사업체의 금융비용에 직접 여파를 미치게 됩니다. 7%에 달하는 30년 고정주택 모기지 이자율을 내리게 만들어 얼어붙어 있는 미국의 주택시장의 해빙을 앞당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 24.8%나 되는 크레딧카드 연이자율, 자동차 할부 금융이자율 등 각종 금융비용을 낮추게 될 것으로 보여 미국민들이 가게 살림이나 사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이자율 하락을 체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올 하반기 6개월 동안 3%의 고물가, 5%의 고금리, 4%의 실업률 등 3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25%에 가까운 신용카드 이자율로 빚이 더 늘어나고 7%의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지속돼 주택시장의 해빙도 어려워지는 연쇄 파고를 겪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인 소프트 랜딩이 아직 완전 날아가지는 않았으나 미국민들은 올 하반기 6개월 동안에도 3%의 고물가, 5%의 고금리, 4%의 실업률 등 2중고, 3중고에서 헤매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6월 경제 전망치에서 물가와 금리, 실업률 등이 모두 더 나빠질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첫째, 올 하반기 당초 3번이나 내려 고금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공개적으로 단 한 번 이하로 축소되면서 올 하반기 6개월 동안 5%의 고금리를 1년 반이나 겪게 됐습니다. 연준은 올 연말 기준금리 수준을 당초 4.6%에서 이번에 5.1%로 대폭 올려잡아 금리 인하 횟수를 3회에서 단 한 번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9월 18일 또는 11월 7일에 단 한 번 0.25포인트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평균 5.1%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 6개월과 지금까지의 1년을 합해 1년 반이나 5% 고금리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준금리 인하의 지연과 축소는 신용카드 이자율, 주택모기지 이자율의 인하도 물 건너가게 만들어 가계와 사업체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신용카드 APR은 현재 24.80%나 되는데 1조 달러를 훨씬 넘은 미국민 가계의 신용카드 부채는 지속적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주택모기지 이자율도 30년 고정의 경우 7% 안팎에 머물러 있어 미국 주택시장의 해빙이 더욱 어려워지고 미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 아메리칸 드림은 더욱 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주택 소유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4% 이하의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어 저리의 모기지를 포기하고 2배나 되는 모기지를 얻어 새 집을 살 수는 없어 내 집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매물 부족에 따른 거래 냉각에도 집값만 오르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의 물가가 많이 진정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CPI 소비자 물가는 3.3%, 연준이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2.7%로 연준 목표치인 2%에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게다가 주거비는 전년보다 5.4%, 교통비는 10.5%나 올라 있어 전체 평균 CPI보다 2~3배 높기 때문에 미국 서민들의 체감 물가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 경제 버팀목인 일자리와 실업률, 성장률은 크게 악화되지는 않고 있으나 여전히 불안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한 달 일자리 증가는 5월에 27만 1000개로 다시 열기를 냈으나 실업률은 4%로 올랐고 올 경제 성장률은 2.1%로 잡았지만은 앞으로 고용지표가 갑자기 나빠지고 소비지출 위축으로 제로 내지 1% 성장으로 하강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 연말 실업률이 현재와 같은 4.0%가 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문제는 한 달 일자리 증가폭이 10만 개 이하로 떨어질지 몰라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일자리가 안정되지 못하면 돈을 벌어 쓸 수 없게 되고 미국민 소비 지출이 68%나 차지하는 미국 경제의 GDP 성장률은 현재 2%대 예상에서 제로 내지 1%로 하락하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20년 동안이나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선택해온 버지니아가 동률 접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격전지로 급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넘어가면 다른 격전지에도 여파를 미쳐 대통령 당선이 유력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선 5월과 6월 초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률을 기록한 여론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 트럼프 공화당 진영이 레드 스테이트로 바꾸려는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년 민주당 하성 블루스테이트였던 버지니아가 격전지를 뜻하는 퍼플을 거쳐 공화당 표밭인 레드스테이트로 급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선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이래 20년 동안이나 모두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54%대 44%, 10%포인트 차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물리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 대선을 앞두고 5월과 6월 초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률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팍스뉴스가 6월 1일에서 4일까지 조사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버지니아에서 48%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4년 전 10%포인트 격차가 이제는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5월 중순에 발표된 노록칼리지의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42%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비롯한 제3의 대선 후보들을 포함시킨 다자 대결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진영은 이번에는 버지니아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총력전을 펴기 시작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버지니아에서 승리하면 선거인단 13명을 차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근 경합지에도 여파를 미치고 바이든 재선 전략을 무너뜨릴 수도 있을 것으로 트럼프 공화당 진영은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적인 민주당 아성에다가 경합지 7곳 중에서 최대 표밭인 펜실베니아 19명, 미시건 15명, 위스콘신 10명만 차지해도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270명을 확보해 재선에 성공한다는 전략인데 자신의 표밭으로 믿어왔던 버지니아가 무너질 경우 재선 전략이 붕괴됩니다. 팍스뉴스의 분석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버지니아에서 30세 이하 젊은 층과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과 48%씩 동률로 같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당파 유권자들은 바이든 45%, 트럼프 43%로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버지니아의 흑인 유권자들은 아직 다수인 73%가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으나 트럼프 지지자들은 4년 전 9%에서 현재는 25%로 약 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의 남성 유권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5%포인트 앞선 반면 여성 유권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6%포인트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권총을 구입하며 마약 전과 사실을 숨기고 연방당국에 거짓말한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려면 수개월이 걸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도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아버지 재선에는 어떤 여파를 미치게 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버지의 재선을 망쳐버릴지도 모르는 말썽꾼 아들 헌터 바이든이 결국 3가지 형사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델러웨어 연방법정에서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불법으로 총기를 구입해 소지한 3가지 연방 형사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지난 2018년 10월 총기 구입 신청서를 작성하며 자신이 마약 중독자가 아니며 불법 마약을 복용한 적도 없다고 거짓 진술해 총기를 구입한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짓 진술로 총기를 구입한 2가지 혐의와 마약 복용자로서 11일 동안 불법으로 권총을 소지한 혐의까지 3가지 중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델러웨어 형사법정에서 질 바이든 여사에게 기대어 유죄 판결이 선언되는 순간을 듣고 난 후 부인 등 가족들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성명을 통해 유죄 판결에 대단히 신망했으나 자신을 사랑으로 지지해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들의 유죄 판결에 대해 아버지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나는 질과 함께 헌터가 강한 회복력으로 중독에서 벗어난 데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항상 가족들과 함께 헌터를 사랑하고 지지할 것이라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최대 25년형의 징역형과 7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초범인데다가 불법으로 구입한 총기를 폭력범죄에 사용하지는 않아 투옥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선고 공판은 유죄 판결 120일 후인 10월 초에 나올 예정이어서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또다시 회자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올해 54살인 헌터 바이든은 그동안 마약 중독과 형수동 세 여인과의 연문, 외국 기업들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아 무분별하게 돈을 뿌리는 등 갖가지 스캔들로 아버지를 수렁에 빠뜨려 왔습니다.
특히 아버지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 5개월 캠페인에 돌입한 시점에서 헌터 바이든이 유죄 판결을 받고 과거 여러 가지 스캔들을 상기시키게 만들어 아버지의 재선을 망쳐버리지는 않을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헌터 바이든은 당초 지난해 가볍게 처벌받고 넘기려고 연방검사 측과 사전 합의까지 했다가 연방판사에 의해 제동이 걸렸으며 데이비드 와이스 검사를 특별검사로 다시 임명하고 재판을 다시 진행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어서 현직 대통령 아들에 대한 특혜 논란도 불러일으켰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시절의 범프 스탁, 즉 자동 연사 장치의 금지 규정을 폐기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수 6명이 찬성하고 진보파 3명이 반대했는데요. 이번 판결로 2017년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과 같은 총기 비극을 줄이기 위한 트럼프 시절의 총기 규제마저 폐기돼 총기 규제는 더욱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기 비극의 나라에서 공화당 출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마련돼 시행되어 온 범프 스탁, 즉 총기의 자동 속사와 연사 장치를 금지해온 조치가 보수위의 연방대법원에서 폐기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14일 트럼프 시절 마련돼 2018년부터 시행되어 온 범프 스탁 금지 규정이 행정 권한을 넘어선 것이었다라며 6대3의 결정으로 폐기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력한 총기 옹호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2017년 10월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음악 축제장에 총기를 난사해 60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당하는 비극이 벌어지자 범프 스탁을 전면 금지했는데 그에 의해 임명된 보수파 대법관들이 폐기시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서를 쓴 크레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ATF, 즉 알코올 담배 총포국은 반자동 라이플에서 기관총처럼 속사, 연사할 수 있는 범프 스탁을 전면 금지하면서 권한을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당시 행정부는 범프 스탁을 장치한 총기일지라도 한 번에 한 발만 발사할 수 있는데도 기관총으로 분류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폐기 판결의 이유를 썼습니다. 범프 스탁은 반자동 소총에 장치하면 한 발씩 쏘되 매우 빠르게 연발로 쏠 수 있어 흡사 기관총과 같은 장치로 꼽혔습니다. 2017년 10월 라스베가스의 한 호텔 32층에서 64세의 스티븐 페닥이 범프 스탁을 끼운 반자동 소총 12정으로 11분 만에 1000발 이상을 난사하는 바람에 호텔 아래 광장에서 컨트리 뮤직 페스티벌을 즐기던 60명이나 목숨을 잃고 수백 명이 부상당하는 총기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총기 옹호론자인 트럼프 당시 대통령도 범프 스탁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약속하고 2018년 12월 금지 규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때부터 총기의 속사, 연사할 수 있는 범프 스탁을 사용하면 징역형까지 처해지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3명의 보수파 대법관들과 다른 보수파 대법관 3명이 합세해 트럼프 시절의 범프 스탁 금지 조치를 폐기시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무수한 총기 비극에도 불구하고 총기 규제는 물론 변조 장치를 놓고도 완전히 반분돼 있어 연방의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최고 법원인 연방대법원에서도 총기 규제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미국에서 어떤 총기 비극이 벌어져도 작은 총기 규제 조치도 이뤄지지 못하고 군사용 살상 무기와 같이 속사, 연사할 수 있는 범프 스탁, 최대한 많은 총알을 장착해 자동 연사할 수 있는 탄창 등을 막는 것도 어려워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서부 지역을 뜨겁게 달군 더운 공기가 동부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금요일인 내일 워싱턴 DC 지역도 90도까지 치솟는 폭염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캐나다 국경 부근의 제트기류가 열돔을 형성해 다음 주 내내 폭염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노약자들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건강에 신경 써줄 것을 기상당국은 당부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동부 지역이 기록적으로 90도까지 치솟을 수 있어 다음 주 올 시즌 첫 폭염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6월 13일에 89도로 시작해 20일부터 95도, 21일에는 99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6월에도 7월과 같은 폭염이 급증하면서 미국 중부와 동부 지역은 올해 가장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적어도 토요일까지 6월의 평년보다 15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며 서쪽 지역의 무더위가 동쪽으로 확대되면서 이를 최고 기온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서부 일부 지역은 지난주 숨막히는 열돔이 형성된 이후 기온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를 분리하는 대기 상층부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제트 기류가 중부와 동부 상공에서 천천히 북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멕시코에서 밀려오는 뜨거운 공기와 함께 미국 전역을 뜨겁게 데운다는 겁니다. 이번 주 후반에 워밍업을 시작해서 다음 주 워싱턴 지역의 최고 기온은 99도까지 치솟겠고 이번 주 초반에 선선한 날씨와는 달리 무더운 더위는 오랫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목요일부터 평원에서 동쪽으로 옮겨오는 더위가 기승을 부릴 예정입니다. 화씨 90도대에 육박하는 최고 기온은 텍사스에서 조지아와 캐롤라이나를 거쳐 북쪽으로 펜실베니아와 뉴저지 일부 지역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요일은 워싱턴 DC에서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이 될 전망입니다.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약 10도 높은 90도 중반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멕시코만 연안과 남동부 대부분 지역의 더위는 가장 심하겠지만 한랭 전선이 지나가면서 북쪽 지역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여러 남동부 도시들은 이번 토요일 화씨 100도 초반의 기온으로 최고 기온 기록을 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트 기류가 미국 캐나다 국경 부근에 자리 잡아 고기압이 대기 상층부에 형성되면서 일요일부터 미국 중부와 동부 대부분 지역에 다시 한번 폭염이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 열돔이 형성되어 무더운 날씨가 오랫동안 지속되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될 예정이라 노약자들에게는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기후재난에 따른 홍수 범람 사태로 해마다 최소 2천억 달러 내지 최고 5천억 달러의 경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연방의회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도로를 비롯한 사회 기반 시설 복구 비용이 가장 많고 사업체나 주택의 직간접 피해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도 기후재난이 해마다 악화되면서 허리케인과 토네이도, 폭풍우 등에 따른 홍수 범람 사태가 더 빈발하고 심해져 막대한 경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연방상하원 합동경제위원회가 발표한 기후재난에 따른 홍수 범람 경제 피해액만 해도 연간 최소 1,800억 달러 내지 최대근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미국의 국내 총생산의 1% 이상에 해당되는 막대한 경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 범람 사태에 따른 경제 피해 중에서도 도로를 비롯한 사회 기반 시설을 복구하는 데 해마다 최대 3,445억 달러나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홍수 범람 경제 피해의 68.9%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사업체들의 직접 경제 피해가 최대 400억 달러, 비즈니스 중단 등 간접 피해가 343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주택 피해액은 151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홍수 범람으로 피해 입은 사업체나 주택들이 보험 청구를 하고 후에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제 피해도 수백억 달러가 추가됩니다. 플로리다와 루지애나 주 정부들은 너무나 잦은 허리케인과 폭풍으로 홍수 범람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보험 사업을 접고 탈출하려는 민간 보험 회사들을 잡으려고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등에서는 홍수 범람과 함께 대형 산불까지 겹쳐 경제 피해가 속출하자 민간 보험사들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민간 보험사들이 철수하면 집 보험이나 사업체 보험을 주 정부 당국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민간 보험보다 더 올라가고 커버 혜택은 줄어들게 됩니다. 연방 상하원 합동경제위원회에서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국이 기후재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전환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 근거로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기후재난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확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에너지 전환책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5일 선거에서 누가 백악관 주인이 될지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연방 차원의 해소책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국에서 내 집을 마련하면 보험과 부동산세, 유틸리티비를 비롯한 이른바 숨은 비용으로 1년에 18,000달러나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 14,000여 달러보다 4년 동안 26%나 급증한 것입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는 내 집 마련의 꿈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7%로 급등해 주택 거래가 냉각됐음에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집값은 계속 오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기지를 얻어 주택 매입을 끝내는 클로징 비용도 수만 달러가 늘어나 있습니다. 게다가 새 들어 살 때에 비해 내 집을 마련하면 주택 소유자 보험, 부동산세, 유틸리티 빌 등 이른바 숨은 비용들도 급등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세도 자연스럽게 올라갔고 기후재난에 따라 주택보험료도 급등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에서 중위 가격으로 43만 6,300달러짜리 단독주택을 사게 될 경우 추가 비용으로 평균 18,118달러를 더 내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가 11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 14,428달러에 비해 4년 동안 26% 오른 것입니다. 이 추가 비용에는 홈오너들이 사야 하는 주택보험과 카운티 당국에 매년 내야 하는 부동산세, 매달 납부하는 전기료와 천연가스 등 유틸리티 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18,000달러이지만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그보다 훨씬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내 집 마련 시 추가 비용이 가장 비싼 지역은 하와이로 29,000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2위는 캘리포니아로 28,800달러에 달하고 3위는 매사추세츠로 26,30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는 25,600달러, 커네디컷은 23,50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 뉴욕이 22,800달러를 추가로 내고 있습니다. 서부 워싱턴주는 23,400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에서는 메릴랜드가 19,700달러인데 비해 버지니아는 17,700달러로 2,000달러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19,200달러, 텍사스는 18,000달러로 전국 평균을 약간 웃돌고 있는 반면 일리노이는 16,200달러, 조지아는 16,000달러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